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판의 수직적 절차와, 수직적 절차, 그 다음에 수평적 절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재판 절차에서 구별해야 될 개념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약식 명령인데요. 약식 명령이라는 것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몰수형을 과하는 사건. 자, 벌금, 과료, 몰수. 자, 이러한 것들은요, 형벌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죠. 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약식 명령을 하게 되는데,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약식이라는 것은 생략을 한다는 겁니다. 형식을. 그래서 어떠한 형식을 생략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누가 내리느냐? 자, 법원이 내리겠죠. 자, 법원이 약식 명령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 간단하게 이런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당사자 간의 다툼 없이, 즉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서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당연히 공소장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자, 원래는 공소장은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아이고야. 자, 이자 아닙니다. 본자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소장 한 장만 법원에 제출해라 라는 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고요. 이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는 뭐냐? 법원이 예단을 가지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즉, 공소장 이외에 검사가 공소장의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아니면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들을 첨부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예단을 하게 됩니다. 예단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소송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단, 미리 단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로? 유죄로. 누가? 법원이. 그래서 미리 법원이 유죄로 그 심증을 형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제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인데요. 근데 만일 약식명령을 청구를 하면서 공소장만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약식명령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소지기와 동시에 공소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같이 첨부를 해야지만 그때 법원이 판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서 판결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의 효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그 약식명령서를 결과를 받은 피고인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불복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요, 이 송달을 받은 후에, 즉 그 결정을 송달을 받은 후에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약식명령이 1심이고 정식재판이 2심이냐? 아니죠. 신급은 전부 다 뭐가 돼요? 1심입니다. 아까 횟수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죠. 이 신급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전히 1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해서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것은 1심 판결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반대로 불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식명령의 결정서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의 형의 집행은 여전히 검사입니다. 검사. 자, 이거 왜 얘기를 하느냐? 즉결심판. 자,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경미한 범죄 사건, 즉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서면에 의한 청구로 하는 약식의 재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가 됩니다. 왜? 자, 우리 공소제기 청구라는 것은 공소제기를 얘기를 하는데, 저 공소제기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경찰서장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불복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즉결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여전히 1심이 됩니다. 자,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겠죠. 이것은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1심의 정식재판을 하기 이전 단계 또는 1심의 정식재판에 가름하는 어떤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간이공판 절차, 이건 정식재판의 일부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재판 있죠? 재판. 하나의 재판, 공판. 이 공판 절차 내에서 하는 것을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 모르겠지만 공판 절차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축약을 해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바로 간이 공판 절차인데요. 자,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 심리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신속한 재판의 한 유형이다. 자, 만일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고 칩시다. 자, 모두 절차 어떻게 됐었죠? 그쵸.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인정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의 낭독에 의한 모두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때, 나 유죄 맞아. 내가 다 했어. 라고 자백을 하였다면, 그러면은 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툼을 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심리 절차라는 것은 주된 것이 뭐였어요? 증거조사였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심리 절차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시는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하는 겁니다. 즉, 모두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만일 증거 심리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심리 절차에서 자, 피고인이 사실은 내가 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 언제든지 법원은 자,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간이공판 절차를 하겠다라는 결정은요, 언제든지 법원에 의해서 취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만일 법원이 그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를 하면 다시 정식재판 절차 전부 다 거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절차를 생략한다는 의미는 증거조사를 완화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자백을 했을 때 내가 유죄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증거의 대상이 됐던 모든 것들, 즉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하고자 하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증거로 쓰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투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냥 증거로서 인용을 하게 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혹시 그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페이퍼의 어디를 보시면요. 자,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민참여재판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8년에 시작이 돼서 벌써 10년이 넘은 제도이죠. 근데 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이 국민참여재판을 최초로 시행한 법원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국민참여재판은 굉장히 인연이 깊죠.
이제 국민참여재판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예,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재판 제도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사법에 대한 불신, 이것이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재판 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뉴스에 댓글을 보시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예, 판사들이 다 멍멍이가 됩니다. 멍멍. 그만큼 불신을 한다는 거죠. 불신을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지. 차라리 내가 해도 그거보다 낫겠다. 라는 게 바로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시행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외국에도 이미 배심제나 참심제처럼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심제. 배심제를 보시면은 배심제는 영미법계 국가, 특히 이제 미국, 영국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배심제라고 하는데요. 배심제의 재판부는 이원주의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배심 원단과 그 다음에 재판부, 법원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혼합해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뭐 먼저 하느냐? 배심 원단에서는 유무죄 판결만 하고요. 재판부에서는 양형 판단만 하게 됩니다. 뭐를 전제로? 배심 원단이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형만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럼 배심원단은 유무죄 판결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 여러분들 혹시 탐 행크스가 나오는 그 영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탐 행크스 부부도 호주에 갔다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하죠. 이 내용 자체는 그 탐 행크스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데 에이즈에 걸립니다. 동성애자이고요. 근데 이 탐 행크스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이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나도록 하고 싶어 하고요. 여기에 반발해서 탐 행크스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배심원단과 그다음에 재판부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미국 영화 중에서 재판과 관련된 영화들은 배심원단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결을 했을 때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그때 재판부는 양형만 하게 되는데요. 배심원단은 공개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양형은 재판부가 하는 양형은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유무죄는 이미 여기서 끝났고요. 어느 만큼의 형량을 부과를 하는가? 이때 양형과 관련된 근거 자료들은 사실 인정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의 심성이라든가 피고인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라든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고인의 심성이
범죄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그리고 나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재판을,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것 또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가 않죠.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심단의 재판과 재판부의 양형의 재판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심원은 무슨 판단만 하느냐? 사실 인정만 합니다. 자, 뭘 안 해요? 양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관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장일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의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빨간 펜으로 하면 안 보이겠네요. 이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에? 이 배심원단이 내린 요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이 뭐냐? 자, 기속력이 있다는 것은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기속이 돼서요, 양형만 다룰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배심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고 1심이라 하더라도 2번의 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재판의 지연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사 재판을 배심죄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만 하느냐? 중요한 사건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배심죄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플리 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걸 유무죄 협상 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유죄 협상. 지금 배심원단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유죄 협상이라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유죄라고 하면 내가 좀 깎아줄게. 형량 좀 깎아줄게. 너 4가지 범죄 중에 3개만 유죄라고 하면 1가는 눈 감아줄게. 이런 식으로 유죄를 피고인이 인정하도록, 자백을 하도록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뭘 할 필요가 없게 되나요? 자, 배심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피고인이 유죄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러한 유죄 협상 제도를 통해서 대략 95% 이상의 형사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즉, 유무죄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전체 형사 범죄의 약 3%에서 5% 정도,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심죄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유무죄 협상제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제에서는요. 따라서 배심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주의라 하더라도 배심죄를 그대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심죄와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제도인 참심죄는 뭐냐? 참심죄는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에도 일반인이 법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고서는 일원주의라고 했죠. 자, 일원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컨대 자, 독일에서 합의부가 있습니다. 다시 그려야 되나요? 여기 법관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배심, 우배심이 있겠지요. 근데 이 주심 외에 요 한 사람을, 얘를 일반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참심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람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따라서 판결의 모든 절차에 일반인이 관여를 하겠죠. 왜냐면은 이 재판부 자체에 대해서 일반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 재판부가 유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양형 판결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유무죄뿐만 아니라 모두, 맞습니다, 양형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자, 의견 성립은 우리 합의부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다수결이겠죠.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자, 기속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판을 했는데 기속력이 없다. 어쩌라고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배심제나 참심제는 지금 100년 이상의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의 형식인데요. 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자, 2008년에 됐다고 했죠.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 한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거냐? 배심제 절대 안 됩니다. 참심제도 아닙니다. 자,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죠. 자, 한국적 특성이라는 것은 특성이 특이하다는 거죠. 어떻게 특이하느냐? 자, 일단 재판부는 이원주의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자, 재판부가 있고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자, 배심원이 따로 있습니다. 말은 이제 배심원이라고 해서 배심제하고 똑같이 쓰지만 자, 저 배심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가오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 자, 판결 절차에 개입을 아예 못합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유무죄 재판할 수 있고요. 유무죄 판결할 수 있고요. 유무죄에 대해서 못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양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권한이 많은 거죠. 자, 뭐가 없어요? 기속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무죄 판결하고 양형이 얼마다 의견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자, 법원이 쌩깝니다. 완전 개무시합니다. 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2014년도에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안도연 누군지 알까요? 자, 연어라는 동화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연탄이라는 시를 썼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네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뭐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연탄이라는 시를 쓴 감동적인, 하지만 아마 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그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하고 뚱뚱한 그 인상에서 그렇게 감성적인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질 겁니다. 근데 이 안도연이라는 분을 왜 제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2014년도에 안도연 시인님께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요. 자, 그 내용인지는 뭐냐면 그 당시가 대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를 할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거. 근데 그때 안도연 씨가 공개적으로 이 박근혜 씨한테 1970년대 청와대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낙관이었나요? 안중근 의사의 도장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청와대에 있었는데 왜 1970년대 청와대에 그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박근혜 씨와 걸고 넘어지느냐? 자, 그때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때였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씨가 나올 때 그 낙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안도연 씨가 공개적으로 만일
박근혜 씨가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씨가 만일 소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국가에 반납을 하고, 만일 소장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 어디에서 분실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공개 서한을 제출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보자 비방이다 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된 거죠. 명예훼손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1심 판결에서 안도현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안도현 씨에게 무죄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무죄. 왜 무죄냐?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왜? 그 안중근 의사의 낙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적인 함의에 있어서의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독립정신, 이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관련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식은, 이거는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이나 후보자 비방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요 뭐라고 했냐? 유죄. 너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라고 안도현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도현 씨한테. 그래서 안도현 씨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자, 고등법원에서 제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그랬더니 이제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야, 배심원이 무죄라고 했는데 재판 1심에서 유죄라고 한 것이 다시 2심 가서 무죄라고 됐는데, 야, 재판부 너는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한 거를 왜 뒤집냐 이거죠. 그랬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합니까? 아,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속력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러한 안도현 씨에 대한 사건이 있은 후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공직선거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아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논거로 뭐라고 됐냐면, 야, 공직선거법처럼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그런 법률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은 못하는 거다. 그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응? 어쨌거나 자, 이러한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심원이 아무리 유무죄 편거를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과 다른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 페이퍼의 1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특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법률을 세세하게 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더 봐도 되고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녹음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